반갑습니다. 비륜정치 친구 여러분, 즐거운 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32차시 수업인데요. 다 같이 교과서랑 노트 꺼내주시고,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원나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층 깊이 있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 바로 저 위에, 중국 위에 있던 몽골 부족이 당시 징기스칸이라는 위대한 칸과 함께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 이후, 이 몽골 대제국은 당시에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분열되었다. 그런데 이 중국 지역, 즉 몽골 초원에서 시작됐던 몽골이 워낙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이 몽골이 중국 지역을 과연 어떻게 다스렸을까? 왜냐면은 이때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자식들끼리 나라를 나눠 갔는데 이때 중국 지역을 따로 떼어져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이 이걸 안정적으로 물려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중국 사람, 즉 원래 중국 민족이었던 한족들이 여기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한족에 맞게 나라 이름도 원나라로 바꿨고, 그리고 당시의 수도도 원래 중국 영토 안에 있었던 베이징, 그 당시의 이름은 대도였거든요. 이 대도를 수도로 삼아서 원나라를 세웠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 이 원나라는 그럼 어떻게 중국을 다스렸을까? 그 문화와 제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노트 필기 할 거 꺼내주시고 집중 잘해서 한번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우리 비례운전과 친구 여러분, 잠시 공지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리고 할게요. 시험범위 잠깐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요. 뭐냐면은 선생님 이거 지난주에 밴드에도 다 올렸는데 이거 아마 수정돼서 이번 주 내로 올릴 겁니다 아마. 뭐가 어디가 좀 수정해야 되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8차시 부분에 흉노 제국과 한나라에서 장건의 서역 파견과 실크로드 결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됐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걸 공부하던 친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딱 봤더니 문장을 잘못 썼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건의 서역 파견의 결과, 바로 실크로드가 개척되었죠. 즉 한나라 때 한무제의 명령을 받아서 장건이 당시에 서쪽에 있는 월지국 또는 오송국 등 다양한 나라와 동맹을 얻으러 갔다가 처음 보는 길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그 길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길이 바로 비단길 또는 실크로드로 불리게 되었는데 장건의 서역 파견 결과 실크로드가 개척되었고 그 이후로 동양과 서양의 교역이 더욱더 활발해졌다는 그 역사 아마 8차시 때 배웠어요. 근데 이 문장을 선생님이 좀 약간 잘못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수정해서 네이버 밴드에 다시 공지 한번 할게요.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은 시험 범위 8차시 부분이 오류가 있었고요. 이렇게 수정해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오류 있는 상태로 내보내서 죄송하고요. 다들 시험 공부하다가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뭔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거 질문 줬던 친구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집중 잘해서 32차이 수업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생호표 몽골 제1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몽골의 상황을 좀 몽골이래. 그 원나라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원래는 징기스칸이 정말 넓은 몽골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자식들끼리 나라를 나눠 가졌고, 중국 지역, 이 중국 지역은 징기스칸의 아들 때 뭐 좀 약간 좀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 때 안정적으로 이 중국 영토를 자기가 다스렸거든요. 그러면서 딱 쿠빌라이가 중국 지역을 물려받았어요. 징기스칸이 다스리던 대제국에서 중국 지역 부분을. 그랬더니 얘가 고민이 든 거죠. 야, 중국 땅이 겁나 넓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원래 중국 사람, 즉 한족이다. 내가 이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고민을 합니다. 이때 채택했던 정책이 몽골 제1주의였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몽골인이 짱이다. 즉 원나라는 원래 그 몽골 민족 출신들을 엄청나게 우대합니다. 엄청나게 우대해요. 자, 그래서 몽골
제1주의에서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던, 대접을 받았던 민족이 몽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신, 어떻게 보면 몽골인이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는데요. 몽골인은 원나라의 주요 관직들을 독점해서 최상위 지배자로서 당시에 원나라를 다스리는데 참여했고요. 그 다음 높은 민족, 그 다음으로 원나라가 좀 잘 대우해주던 민족이 색목인입니다. 색목인. 좀 처음 듣죠? 색목인. 뭐지? 색목인? 무슨 좀 이름 특이한데라고 할 텐데, 색목인이 뭐냐면은 다양한 민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몽골 제국 영토 엄청 넓었잖아요. 물론 이 원나라는 몽골 대제국 중 그 중국 지역을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몽골이 이렇게 거대한 대제국을 이루면서 많은 민족들이 이 원나라에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 원나라의 특징, 몽골 부족의 특징인데요. 이 몽골족은 아마 전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을 거예요. 싸우면은 정말 그 민족을 싸그리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우리랑 싸운 순간 너네 민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야. 하지만 우리한테 동맹을 맺거나 우리에게 항복을 하면은 정말 잘 대우해줍니다. 이때 색목인들은 거의 몽골 대제국에 그 협력했던 민족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색목인, 색이 무슨 색자냐면 한자로 다양한, 색깔할 때 색자예요. 그래서 다양한, 목이 뭐냐면 눈목자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눈 색깔이 어떤 민족은 파란색이고 어떤 민족은 빨간색이고, 뭐 우리는 갈색, 검정색 쪽이죠. 어두운 계열이죠. 이런 식으로 눈 색깔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몽골 사람들이 딱 보고 우리나라에는 정말 눈 색깔이 다양한 민족들이 있다. 그게 바로 색목인. 즉 여기서 색목인은 몽골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 속에 몽골족과 협력했던 민족, 즉 다양한 민족, 이슬람일 수도 있고요, 뭐 불교를 믿는 인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정말 수많은 민족들이 이때 원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했냐? 주로 정치,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러한 민족과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 원나라를 위해 정말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상인들이, 이 색목인 비중에서도 이슬람 상인들이 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 상인들이 원나라가 대제국 건설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슬람 상인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업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제3신분이 누구냐면 한족이에요. 한인들. 여기서 말하는 한은 아주 먼 옛날에 한나라에서 따온 그 한자예요. 즉 중국 사람이란 뜻인데요. 이 한인들, 특히 여러분, 이 한인들 중에서도 금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즉 몽골이 영토를 넓히기 전 당시에 중국에는 남쪽에는 남송, 원래 중국 민족이 세웠던 송나라가 남쪽으로 쫓겨왔죠. 그리고 화북 지역에는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가 있었는데, 이때 여기서 한족은 여진족이 다스릴 때 그 화북 지역에 있는 중국 사람을 일컫는다고 중국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마지막 계층이었던 남이는 뭔가요? 남이는 남송 사람이에요. 특히 남송 사람 중에서도 끝까지 원나라와 싸웠던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신분은 몽골인, 몽골 사람. 2신분은 색목인, 그러니까 몽골에 살고 있던 다양한 민족 출신, 그리고 몽골에 도와줬던 다양한 민족, 몽골을. 3신분은 한인과 4신분은 남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한인은 화북 지역에서 살고 있던 중국 사람. 근데 생각해보세요. 화북 지역, 그때 당시에는 여진족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진족. 이때 화북 지역에 있던 중국 사람들은 여진족들이 멸망당하고 금나라가 멸망하고 몽골이 와서 이쪽을 점령했을 때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어차피 난 중국 사람인데 뭐 지금 여진족이 다스리나 몽골 사람이 다스리나 이거 뭔 상관이요? 하면서 몽골에 많은 협조를 해줍니다. 뭐 우리가 뭐 어차피 여진족에 살았는데 뭐 우리나라도 아닌데 뭐 하면서 그냥 뭐 몽골에 딱 들어왔을 때 뭐 특별히 뭐 거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몽골에 협조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몽골 입장에서도, 당시에 몽골인 입장에서도 이 화북 지역 한족들,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우리한테 그냥 뭐 꺼리낌 없이 잘 받아주네? 그럼 얘들을 우리가 좀 잘 대우해주자 라고 하면서 3등급, 그러니까 3등급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뭐 3등 정도 신분제도로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골이 중국 영토를 넓혀갈 때
끝까지 싸웠던 지역이 남송이에요. 당시에 중국 맨 아래에 있었잖아요. 송나라가 남송 지역이었어요. 이때 남송이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입장에서는 저 남송 애들 끝까지 우리랑 싸운 나쁜 놈들이야 하면서 저들을 어떻게든 차별을 주기 위해서 즉 쟤들은 그래도 우리랑 끝까지 싸웠던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차별을 하기 위해서 제4신분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3신분과 4신분은 원래 중국 사람 즉 한족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3신분이었던 한족들은 금나라가 다스리던 화북지역 또는 남송을 쳐들어왔을 때 그냥 원나라한테 순순히 항복하거나 원나라의 지배를 인정한 사람들을 일컬었고요. 제4신분이었던 남인들은 끝까지 원과 싸웠던 한족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한족들은 주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어요.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원나라의 관직에 진출해서 원나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거의 솔직히 세금을 내는 평범한 백성들이 거의 한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원나라의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생목인들이에요. 생목인들이 다양한 민족이라 했잖아요. 원나라는 정말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협조해준 민족이 있다면 그들을 정말 잘 대우해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거리낌 없이 몽골족과 거리낌 없이 정말 잘 융화해서 그들에게 좋은 대우를 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원나라는 나라가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에게 굉장히 관용적이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나라의 약간 특징이에요. 원나라는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에게 굉장히 관용적이었다. 하지만 단 남송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과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이들을 탄압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남인으로 지정을 해서 세금을 무지하게 뜯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학습목표 역참 제도입니다. 역참 제도를 설치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역참 제도가 뭔지부터 보도록 하면은 왜 설치했을까부터 보면은 원나라 물론 당시에 몽골 대제국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 중에서 중국 지역을 물려받았지만 그 지역도 겁나 넓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몽골 시절부터 역참이란 건 그 전부터 원래 있었어요. 그 전부터 몽골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부터 역참이란 걸 만들었는데요. 왜 만들었냐? 몽골 대제국은 왜 역참을 만들었냐면 나라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경이나 비상사태에 대해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연락책이 필요했던 거였죠. 이때 연락을 가능한 방법, 지금이야 국가에 비상이 있으면 재난문제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의사소통,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대제국에 빠르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만 했죠. 그래서 설치했던 게 바로 역참이었는데요. 역참이란 무엇이냐? 주요 교통로의 일정 거리마다, 즉 이 길이 있다고 보면은 그 길목마다 주요 거리 일정 거리마다 역참이란 걸 설치를 했는데요. 역참이란 당시의 숙식과 교통수단, 즉 말이죠, 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나라에서 저기 중앙아시아에 뭔가 이민족이 쳐들어왔어. 군대를 보내야 돼. 그러면은 빠르게 말 태워서 사신한테 야, 너 저기 가서 내 명령 전해. 이러면 빠르게 이제 파발이라고 하죠. 그 파발병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 지치니까 중간에 역참에 들려서 이 말이 지쳤으니까 새 말로 갈아주세요 하면은 말을 새로 갈아줍니다. 그래서 그 말 타고 뛰어가고 그래서 정말 말이 지치지 않게 하루에 350km 정도 달렸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무지무지하게 빠른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떤 병사도 그렇게 빠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원나라는 그걸 가능케 했다. 정말로 대단한 나라였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역참, 어떻게 보면 원래 초기의 의도는 빠르게 왕의 명령, 황제의 명령이나 또는 군사적인 요충지에 군사들이 이동하거나 그럴 때 빠르게 군사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설치를 했는데 점차 이제 몽골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역참은 상인들의 쉼터 또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숙박시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숙식과 숙박을 제공해주고, 또한 어떻게 보면 또 교통로, 말도 제공해줘서 교통수단도 제공했던 장소였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 결과 동서교류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안전하게 이제 역참을 이용하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오늘 만약에 로마 지역에서 유럽에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물건을 사온 상인이에요. 거기서 물건 사서 원나라에 가던 도중이었으면 가던 도중에 너무 힘들면은 밖에서 자는 것보다는 이런 여관의 숙박시설에서 자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하게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역참에서 머물 수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 역참 제도를 이용해서 교역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동서, 즉 원나라와 저 유럽 지역이 안정적으로 당시에 교역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로 많은 물건과 상품들이 이때 동서교역로로 오가고 했습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중국 지역에서 당시에 유럽 지역으로 또는 이슬람 지역으로는 나침반, 화약, 저번에 얘기했던 인쇄술 이런 중국 4대 발명품이 넘어왔고요. 반대로 이슬람 쪽에서 원나라로는 수학, 의학, 천문학 같은 과학기술이 전파되어서 이때 원나라의 과학기술도 발달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역참 제도는 일정 간격마다 숙식과 교통수단, 마을 같은 것을 제공해주는 원나라의 어떻게 보면 최첨단 교통제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원나라의 제도와 문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원나라는 몽골 제1주의, 그래서 몽골인을 가장 중시하는 정책,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에게 협조했던 생목인들, 다양한 민족에게는 우대했던 정책을 펼쳤다. 몽골 제1주의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서교역로가 더욱더 활발하게 되었던 역참 제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 교과서 106쪽에 보시면 마르코 폴로와 동방견물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인류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뭘까요? 바로 성경이고요. 2위가 지금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입니다.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이 동방견물록은 어떤 책이냐면은 마르코 폴로라는 이탈리아 상인이 당시에 원나라에 가서 몇십 년 동안 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보고 들은 것들을 당시에 고향에 와서 한 소설 작가에게 말을 했고 그 작가가 썼던 책이 동방견물록입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과 마르코 폴로의 말이 조금 약간 거짓이다라는 논란이 좀 있어요. 자세한 거는 선생님 과제 링크에다가 그 설명과 함께 추가적인 영상 하나 올렸는데 한번 이 영상과 설명을 참고하시면서 과연 마르코 폴로는 이 인류가 가장 많이 읽었던 두 번째 책이라는 이 동방견물록의 저자 어떻게 보면 그걸 소스를 준 마르코 폴로는 과연 거짓말쟁이인가 아니면 정말 위대한 무언가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 꼭 사진 찍어서 지금 카톡 오픈 채팅방 또는 네이버 밴드 채팅으로 보내주시고요. 과제 사진 다 찍고 과제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